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널리 알려져 있던 환경 관련 명제들이 사실은 좀 틀렸다. 뭐 그게 좀 다르다. 그게 마이클 셸런버그가 하는 주장이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리고 뭐 플라스틱 분해 이런 것도 팩트 체크를 했죠. 플라스틱 분해는 실제로는 뭐 이렇게 수백 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렇게 햇빛을 쬐면은 분해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이 생각보다 이렇게 재활용을 해도 비율이 낮고, 이게 사실은 가난한 국가들에게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수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좀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슈들보다 생각보다 환경을 정말 바꾸려면 좀 더 근본적인 좀 큰 그걸 봐야 한다는 것 같아요. 제가 큰 그림을. 맞아요. 네. 그래서 큰 그림을 지금 윤상원 기자가 빼먹었는데 가난한 국가들로 수출이 플라스틱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국가들의 쓰레기 처리 시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발을 돕는 게 우선 과제다. 여기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렇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좀 이제 큰 틀로 보고 눈에 보이는 바로는 재활용한 기분 좋잖아요. 뭔가 이제 버리는 것도 좀 죄책감 덜고. 맞아요. 우리 다 죄책감 덜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뭔가 이게 재활용이 됐다고 믿으면은 제가 그걸 재활용 쓰레기장에 던지고 나오는 순간 뭔가 마음이 좀 죄책감이 덜해. 이건 다시들 어떻게 재활용이 되겠지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렇죠. 근데 실상은 대부분이 뭐 후진국으로 수출이 되고 거기선 그냥 뭐 이런 아무데나 내팽개쳐지고 흘러나와서 그게 또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냥 그런 거를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을 세우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깔끔하네요. 그 다음 이제 오해는, 제가 팩트 체크했던 오해는 육식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육식에 되게 육식이 아니구나, 비건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쵸? 하진 않아요. 네. 하진 못하죠. 저도 그냥 하고 싶은데 업무가 못 나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환경주의자들은 대부분이 비건이에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비건이에요. 비건은 대부분 환경주의자겠죠. 그리고 그쵸. 근데 이제 환경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뭐 동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제 생각을 확장시켜가지고 뭐냐면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고기를 이제 덜 먹어야 한다고 주장을 대부분 하잖아요. 왜냐면은 고기를 키우려면 탄소 배출이 너무 심하니까. 고기를 키우려면, 그러니까 소고기. 그죠. 소 방구나 트림에서 나오는 그쵸. 메탄가스가 탄소 배출,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그 지구 온난화를.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탄소 그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막는 법에서도 그 탄소 그 농사, 식량 이런 맞아요. 게 탄소 배출 한 20%를 차지하고 19%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목축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여기서는 뭐 그래서 전 세계인이 고기, 달걀, 유제품 이런 거 하나도 안 먹는 비건을 하면 2050년까지 농사로 인한 탄소 배출은 70%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 얘기가 마이클이 아니라고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그때 그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을 막는 법에서는 되게 농업이 전체 그 온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큰 것처럼 설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높았죠. 네, 근데 마이클은 이게 굉장히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예로 든 게 뭐냐면, 모든 미국인들이 육류 소비를 지금의 4분의 1로 줄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1% 줄어든대요. 그렇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미하잖아요. 사실 1%면은. 그리고 또 뭐 여기서 이제 제시한 어떤 근거로서 어떤 연구는 선진국 시민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줄어드는 탄소 배출량이 평균 4.3%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거기서 나오는 게 적나요? 그렇게? 그것도 그렇고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서 사람들이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의 소비를 줄인 만큼 다른 데에다 그 돈을 쓰기 때문에 그 다른 데에다 돈을 쓰면은 그 소비재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탄소를 더 배출한다. 맞아요. 제가 앞으로 얘기할 걸 다 설명해 버리셨네. 그래서 신기하게 소비하고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뭐냐면은 차라리 비싼 스테이크를 먹고 나오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가 탄소 배출이 많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 단위에 비교를 하면 닭고기보다 한 10배 정도는 맞아요. 탄소 배출이 많은 건 맞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그거 해먹거든요. 자취하니까 그 브라질산 닭정육을 그 냉동으로 된 걸 많이 시켜 먹어요. 그게 2kg에 요즘 6,000원이에요. 되게 싸다. 진짜 싸죠. 그게 닭이 진짜 제 얼굴만한 그 지파이 그 근데 튀김만한 게 맛있어요? 맛있죠. 질겨요? 그게 닭다리살인데 진짜 맛있고 그럼 그 2kg짜리 안에 그 닭다리 진짜 사람 얼굴만한 그 닭다리살이 8개 들어있어요. 한 8개? 그러면은 8번 정도를 뭐 이것저것 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6,000원이에요. 와 진짜 진짜 싸다. 싸다. 그게 진짜 싸죠. 그 6,000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닭다리 요리 이런 거 나올 그럼 다 때 그거라고 보면 되게 돼요. 큰 게 나오는 그 네, 다리인가요? 엄청 부드럽고 아. 그 한 게 닭정육이라고 그거 해요. 맛있는데. 그게 엄청 싸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좋은 뭐 기념일이라 가지고 비싼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어. 그러면 보통 한 6만 원? 뭐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 200g짜리 그쵸, 하면 그쵸. 5만 원 잡는다고 치면 만약에 제가 그거를 닭다리살로 바꾸면 그 남는 돈을 탄소 배관이 배출되는 거에 쓴다.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고기에다 그걸 써버리면 다른 데다 돈을 덜 쓰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쳐봐요. 남궁인 기자가 여자친구랑. 네. 그러면 스테이크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테이크를 만약에 그래 청담에 있는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를 간다고 생각해보면 2인에 한 30만 원 나와요. 네. 그러면 그 30만 원짜리 먹고 뭐를 할 거예요?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30만 원 하면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오늘은 충분히 쓸 만큼 썼다 이러면서 그쵸. 집에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샐러드를 먹는다고 쳐봐요. 식물 기반 식단. 그러면은 뭐 쿠스쿠스 뭐 이런 걸 먹어요. 네. 그러면은 한 사람당 뭐 비싸도 뭐 2, 3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은 둘이 합해서 6만 원? 7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뭐 여기저기 밖으로 놀러도 나가고. 그쵸. 뭐 영화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선물도 하나 더 사온다던가. 네. 왜냐면 스테이크를 안 먹었으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식물 기반 식단이 이 뭐 방금 얘기한 건 데이트 과정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고기 위주 식단보다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저렴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남는 돈을 뭐 노트북을 산다던가 새로운 노트북으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재에 돈을 더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채식을 하면서 이런 아낀 돈을 어떤 물건에 쓰면 이게 문제인 게 오히려 물건을 이제 생산하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유통하거나 또 이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가 오히려 고기를 하나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배출하는 방구와 트림에 의한 지구 온난화보다 노트북이나 소비재를 만드는 데 탄소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이븐 아웃을 뭐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이게 그 손익을 따졌을 때. 네, 손익을 따지면 순탄소 배출량 감소가 2%밖에 안 된다. 이것도 좀 생각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면 딱 저걸 줄이면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그만큼 환경 정책이라는 게 좀 직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딱 그런 효과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게 저 예전에 비건 관련해 다큐에서 본 건데 네. 사람들이 비건을 하면 훨씬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 포만감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건을 하면은 그 식사 채소를 먹는 양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풀보다 많이 먹으면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건의 미래는 배양육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쵸. 환경이 우려돼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고기를 키우는 데 탄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 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배양을 해서 좀 과학적으로. 맞아. 저도 그걸 먹고 싶어요. 이게 둘 중에 그러니까 그 요즘은 탄소도 그 비건 이슈에 들어온 거죠. 원래 비건 이슈는 동물권과 관련된 게 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옥자 봤나요 다들? 봤죠. 그 옥자에서 보면은 옥자가 그거 보고 너무 비건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좀 못 봤거든요. 딱 못 봤어요? 3일 했어요, 비건.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 보고서는 며칠은 정말 고기 못 먹겠다는 먹겠더라고. 사람들이. 비건. 네. 근데 사실 그런 게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엄청
그 공장형 사육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거 다 알잖아요. 맞아요. 그죠. 제가 말한 그 6,000원짜리 그 닭정육도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렇게 싸게 고기를 어떻게 팔겠어요. 다 완전 공장형 사육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사실 원래는 비건 이슈가 컸죠.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간이 오면 그런 게 아마 제 사는 인생 안에 있을 텐데 제 생각에 올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제 후손들이 할아버지는 옛날에 동물을 잡아 드셨다고요? 이러면서 완전 막 야만인으로 보는 그렇겠죠.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게 되게 그 재미있는 지적인 게 아프리카에서는 아직 야생동물을 잡아먹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야생동물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서식지 파괴가 문제가 아니라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장형 솔직히 사육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그게 먼저 와야 그 다음 기술인 뭐 배양육이나 뭐 인공육이나 이런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또 개발도상국 얘기가 나와요. 개발도상국들에게 그런 기술을 좀 알려줘야 된다. 공장형 방식이더라도.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사육하는 그런 방식을 알려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막 감정에 호소하면 또 안 먹히니까 어떤 식으로 논리를 짜냐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은 소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거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한 마리를 키울 때. 저걸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잘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키워서 그 더 나가는 무게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냥 진짜 공장형으로 대량 생산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따졌을 때 과연 전자가 그러니까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고 이득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고기를 먹으면 우리 건강에도 그렇게 좋진 않을걸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요? 뭐 근데 증명이 됐을걸요? 그런 뭐 걸려. 증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 방금 사냥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이 난 게 지금 이 책 그 표지에도 북극곰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 그렇죠, 맞아요. 그 북극곰이 사실 환경운동의 약간 일종의 상징처럼 됐거든요. 맞아요. 그 순백의 그 북극곰이 그 귀엽게 생긴 그 멀리서 보면 귀엽게 생긴 북극곰이 빼쩍 말라가지고 얼음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게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였죠. 맞아요. 그죠? 막 그 배에 와가지고 태워달라고 예. 손짓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 이 책 제목 그 표지에도 북극곰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 게 그게 상징인데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만약에 사람들 붙잡고 북극곰이 늘었을 것 같아요,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이 다 줄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캐나다 어떤 연구진이 연구를 캐나다 쪽에 이제 북극곰이 많이 사니까 캐나다 연구진이 연구를 해본 바에 따르면 2019년에 연구를 해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개체수가 오히려 한 40%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뭐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냐면 캐나다 정부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그분들이 이제 이누이트라고 하나요? 그분들에게 그 사냥을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북극곰 사냥을 금지시키고 뭐 그거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생계 문제였는데 그걸로 하지 않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뭐 예를 들면 마트 가서 고기를 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더니 사냥이 줄어든 결과로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백혜영 기자가 말해준 그 사례랑 부합하는 게 그분들이 북극곰 미워서 잡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총은 있기 때문에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못하게 하고 마트에서 햄을 사 먹게 하는 돈을 주는 거죠.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나가서 북극곰 잡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북극곰의 개체수 보호가 됐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북극곰이 사라지는 건 기후 변화도 물론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간들의 이런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누이트는 몇 백년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북극곰을 잡아왔는데 이제 갑자기 그걸 잡지 말라고 하면은 약간 전지구적으로 볼 때는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인류의 전통? 그런 게 좀. 근데 그분들이 그걸 왜 잡았냐 하면 무슨 뭐 문화적인 풍습으로 잡은 게 아니라. 근데 풍습이 없어지는 거긴 하잖아요. 먹으려고 잡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더 맛있는 걸 주면은
그렇게 안 먹겠죠. 생각하면 뭐 상하 사냥도 그러면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상하 사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상하 사냥이 엄청 줄어든 이유는 플라스틱의 개발 덕분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상하와 되게 비슷한 게 플라스틱이라서 그게 대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플라스틱이 코끼리를 살렸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요. 아 그 그래요? 부분이 엄청 인상적이었는데 그 19세기에 미국에서 이제 당구가 엄청 유행했다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어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왜 모르죠? 같은 책을 읽은 왜 거 모르죠? 맞습니까? 당구 얘기가 나왔나? 네. 당구가 너무 유행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당구공이 그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그때 다 상하로 만들었다는 그렇겠죠. 거예요. 아. 그러면 플라스틱에서 뭘로 만들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상하로 만드니까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당구가 그 포켓볼 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하려면은 그 맞아요. 코끼리 엄니 하나 베가지고서는 몇 개 만들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뉴욕 타임즈 이미 1800년대에 네. 상하 그 코끼리 멸종 걱정하는 기사가 나와요. 어... 너무 많이 잡는다. 그래서 그 미국 당구협회인가 뭐 그런 데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뭐 1만 달러를 준다 그래요. 아 진짜요? 공모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게 네. 일종의 플라스틱이 나온 거예요. 그때 뭐... 셀룰로스인가? 맞아요, 이름이- 맞아요. 와 셀룰로이드. 그래요? 네. 그 사람이 10,000달러를 얻으려고 출품을 한 게 플라스틱 그 셀룰로이드. 야 처음에는 뭐 뻔하잖아요. 막 이게 감성이 안 살고 무슨 뭐 이게 딱 쳤을 때 느낌이 다르고 처음엔 그러다가 그렇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상하를 점점 너무 비싸지고 비싸졌을 거 아니에요, 점점.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중화가 될 때 다 플라스틱을 쓴 거예요. 근데 써보니까 더 좋은 거지. 깨지지도 않고 그렇죠. 친환경적이고. 근데 이 셀룰로이드가 당곡에만 쓰였냐? 그게 아니라 피아노 건반, 뭐 그리고 산업용제 당연히 쓰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상하는 물론 일부 그런 뭐 밀수를 통한 예술품 만들 때 쓰였지만 대중적인 물건을 만들 때 안 썼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당구장 큐대가 몇 개인데 거기 있는 걸 다 상하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코끼리가 남아날 수가 없죠. 귀족 스포츠가 됐겠죠. 또 그쵸, 역설적인 얘기 하나 더 있어요. 거북이가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혔지만 사실은 그런 거북이들을 살린 것도 플라스틱 덕분이라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은 바다 거북 껍질을 사람들이 매번 사냥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걸로 썼대요. 뭐 했었는데요? 빛 같은 걸로 많이 썼대요. 케라틴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껍질이 빛 뭐 예술품, 예술품 같은 걸로도 많이 썼고 조각도 하고 보석, 이게, 리라 이런 거 만들 그쵸. 때 다 거북 등 껍데기를 썼는데 이제 오히려 플라스틱이 발명이 되면서 그거를 안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역설적인 것 같아요. 아, 왜 이 책 저자가 IPCC의 그 통계를 미친 듯이 인용을 했는지 알겠네요. 이거 언뜻 보면 플라스틱 업계가 약간 로비를 한 책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럴 수 있죠. 이런 이면이 있다라고 그럴 얘기를 수 하면은 있네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진짜 플라스틱은 환경의 적, 공공의 적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진짜 또 직관적인 게 아마 이거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출근길에 들으시는 차에서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가 아마 대부분은 그 인조가죽일 거예요. 시트가. 그렇겠죠. 그거 만약에 다 소가죽으로 했으면 소가 나와났을까라는 거죠. 소의 입장에서도 그게 행복한 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나 이런 가죽을 만드는 그 동물들 입장에서는 인조가죽이 등장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희생이 훨씬 줄어들었다. 가죽 소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진짜 소가죽 소파 진짜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비싸기도 할 뿐더러 만약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소를 죽여야겠으며 그래서 그 뭐라죠 밍크 반대 운동을 하는 게 밍크를 쓰지 말고 차라리 그 인조펄을 써라.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밍크는 전 진짜 반대인 게 사실 밍크는 조금 그 고기 육식을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건 생존하고 되게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밍크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교양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약간 청담동 사모님의 느낌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죠. 이제는 약간 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왕자의 게임에서 그 왕들이 들쳐매고 있는 것 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막 그 되게 비싼 밍크에는 뭐 그 밍크 머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도리인데 그 진짜 뭔지 알겠다. 예. 머리가 있는 목도리를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진짜 야만인들하고 다를 그쵸.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2021년에. 그러니까 이게 그 플라스틱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 반하는데 그러니까 나무 접시 쓰면은 친환경적인 것 같지만 플라스틱 접시 쓰면 여기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가게 같지만 따지고 보면 나무 접시 쓰는 가게가
나무를 베는 거잖아요. 어디선가. 근데 플라스틱 접시를 쓰는 건 더 오래 쓰고 나무도 일단 베진 않았고. 근데 이런 똑같은 사례가 뭐 상아, 뭐 코끼리, 뭐 그 거북이 등껍질 뭐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저거죠. 고래가 요즘은 고래 다 멸종 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외신 같은 거 보면 고래 개체수가 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쪽 고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 좀 비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고래는 굉장히 최상위 포식자인데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감당이 어려운 면이 있대요. 근데 이건 요즘 얘기긴 한데 고래가 이렇게 다시 많아질 수 있었던 게 그 아까 말한 그 저기 당국 얘기 나올 때쯤에 그때 또 고래 멸종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 이게 그러니까 도입되기 전이라 등불을 다 켰는데 그걸 다 등유로 썼거든요. 근데 그게 다 고래 기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고래가 기름이 엄청 많기 때문에 포경 산업이 왜 있었냐면 사실상 석유를 뽑아내는 산업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들이 집에 다 그 등유를 피려고 하니까 고래가 남아나지 않아요. 고래 고기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쵸. 그 기름만 빼고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수입이다 보니까 남아나질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미국의 석유 개발이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차라리 땅에서 뽑아가지고 미국에서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그 첫 시추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석유 산업을 점령을 했죠. 그 결과 더 이상 고래 기름으로 등을 밝힌 사람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개발이 이미지는 전혀 다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고래를 살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관에 반하긴 하는데 사실이긴 사실이다. 거의 설명이 이게 공중파 게스트구나. 그래 대본도 없었는데 왜냐면 공중파에서 이 얘기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야. 아무튼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팩트체크 명대로 좀 넘어갈게요. 네.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허상인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그 빌 게이츠 책 다룰 때 남국민 기자가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이클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로 해결이 가능한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에너지가 늘 꾸준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간헐적이라는 거죠.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고 태양도 밝은 날에는 가려졌다. 있지만 구름에 가려질 때는 없고 그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같은 용량의 설비가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갑자기 테레비를 보다가 테레비 끈 게 얼마나 짜증나요. 그쵸. TV는 그나마 낫지.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정전 났었을 때 진짜 위험했던 게 병원 이런 데가 맞아. 인공호흡기 같은 게 전원이 꺼지면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속 유지되는 그런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만을 할 수는 없고 늘 백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천연 자원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거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밀도를 막 올려서 보낼 수 있는 송전선이나 발전 시설. 근데 그럼 이거를 또 다 지을 땅이 또 필요한 거죠. 이게 신재생 에너지는 정말 뭐 한 부가 아니라 한 회를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지만 대표적인 문제가 진짜 그 간헐성인 게 오늘만 해도 비 왔잖아요. 갑자기 며칠째 그렇게 맞아요. 덥더니 그럼 제가 오늘 집에 있는데 어둑어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선진국에서는 그 태양광이 발전 가능한 시간 3시간을 본대요. 왜냐면 1년 내내를 통틀어서 3시간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00W짜리가 있으면 걔는 3시간 정도 보니까 3000W가 사실상 용량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용량의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이 24,000이 돼요. 왜냐면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같이 날씨가 구려지면 그러니까 겨울에는 훨씬 적겠죠. 그렇죠. 그럼 20% 수준까지 떨어지네. 미국 사례를 보면. 그럼 이 말은 모두가 한 번도 안 끊기고 하려면 용량을 5배를 설치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상적인 건 많이 생산해서 모아놓으면 좋겠지만 전기는 물질이 아니라 미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물건은 생산, 저장, 소비를 하잖아요. 전기는 생산 이꼴 소비가 돼야 돼요. 무조건. 물건이 아닌 거예요. 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장해두기가 어렵다는 거죠. 배터리에 저장을 해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로 그래서 ESS라서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그게 요즘 뜨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20% 그 30% 40% 등락 있잖아요. 이 사람 계산해 봤을 때 좀 이렇게 뭐 얼마 정도 이 정도 저장을 해놓으면 그런 뭐 대량 블랙아웃 없겠다 하는 게 뭐냐면 하려면은 배터리를 188조 달러어치를 세이빙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188조 달러면
아니 20경 정도 되거든요. 20경이거든요. 배터리가 엄청 비싼 물건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머스크를 여기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하죠. 그리고 테라파워가 머스크도 그래 집에 벽에다가 그 에너지를 넣어놓고 내내 쓰세요. 그 몇십만 달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수소를 뭐 그걸 남는 걸로 수소를 만들어나 우리 저번에 수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너무 초기 단계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 뭐 폐기물도 사실 많이 나오고 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좀 지금 약간 원전이냐,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게 원전이냐 신재생이냐인데 그냥 결국은 둘이 어느 정도 이걸 타협을 봐야 되고 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원래 발전은 기저부하라 그래서 바닥에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그 생산량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침대로 좀 받침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발전이 추가가 돼가지고 에너지 변동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저부하가 원전이나 석탄화력 발전소는 기저부하예요. 얘는 24시간 항상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월급 같은 거예요. 근데 고정 수입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처럼 피크가 올라가면 한전에서 막 전화를 이제 돌려요. 막 저기 태양광 발전도 좀 돌리라고 하고 그 가스 발전도 준비해 놓으시라고 하고 요즘 같으면 가스 발전 첨두부하라 그래. 첨두가 이제 끄트머리 머리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데다가 전화를 해서 당신들 이제 터빈 돌릴 준비를 좀 해달라. 돈은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첨두부하거든요. 근데 이 고정 수입이 우리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 가게를 짜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우리 모두 다 프리랜서 경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까지 월급 받고 있던 걸 다 나가서 그냥 그때그때 버는 시스템 바꾸자는 건데 이게 국가 경제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너무 불안한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신재생을 좀 비판하는 쪽에서. 그렇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또 어떻게 보면 낭비고 또 한편으로 아까 얘기했던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행위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지을 땅이 필요하니까 자꾸 침범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땅도 그렇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어느덧 시간이 되게 이 청산 유수로 두 분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네요. 3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4부에서 또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